이강민의 잡지사 2월호 네 번째 페이지. 잡지사 애독자들의 역사 궁금증이라면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역사 주제는요. 저희 그 잡지사 공식 메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박광일 선생님 앞으로 온 잡지사 애독자의 질문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 정하게 됐습니다. 애독자 이충희 님께서 그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자살을 한 사람에 대한 사회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이제 박광일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저희 에디터가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 조선시대에는 살인 사건이나 자살을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다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보통 이제 좀 그 과거의 어떤 역사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조금 달랐을 것이다. 근데 그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 안 좋은 낮게 쪽으로. 보는 예.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한편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생명을 가치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이면 높였지 네.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네. 그 생명에 격차를 두려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에서 나타나는 살인 사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자살 같은 경우 역시도 네.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무겁게 받아들였겠구나 그래요. 이런 것들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뭐 전에 썬문답 시간에 조선시대 형벌에 대해서 다룬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자살이라는 그 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조심스럽지만 객관적인 좀 역사를 토대로 조선시대 자살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사극 보면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제 시신 부검 같은 걸 하는 장면을 몇 번 본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부검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과적인 모습들을 포함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외과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확인을 하거나 또 정황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시신 검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이 시신 검안은 어떤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보고를 받은 그 지역의 수령이 의원하고 그다음에 아전 그다음에 해당 관리들을 인솔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조항이 있어요. 쭉 한 몇십 개의 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 조항에 맞춰서 쭉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죽었고 그다음에 그 죽은 것이 단순 죽음인지 아니면 사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항에 해당하는지 안 해당하는지 체크를 막 체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체크 부분에서 사실은 그 사람의 죽음의 원인 또 때에 따라서는 억울함 같은 것들이 결정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1차 검안과 2차 검안은 전혀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1차 검안의 견해도 이 사람은 단순 사고다. 근데 2차 검안도 단순 사고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사고로 결론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 낭떠러지 같은 떨어졌다. 네. 근데 1차 검안에서는 사고인데 2차로 검안한 사람은 나는 이거는 사건, 누군가 민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3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차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네. 그거는 4차로 들어가거나 때에 따라서는 일단 이 시신을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고 그다음에 석회를 뿌리면은 약간의 이제 부패 방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제3자 조금 더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부검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그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을 가장 잘 얘기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판단하면 때에 따라서는 죽은 사람이 억울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예. 뭐 이제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이런 것보다도 시신을 보면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사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재판의 삼심제처럼 그렇습니다. 검안을 이제 수차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부검과 관련한 책도 편찬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부검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그 조선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좀 체계화시켰던 것들은 중국에 있었던 책을 우리나라에서 실정에 맞게 번안한 책이 등장을 하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판관 포청천 예. 이런 것처럼 네. 굉장히 뭐 사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사 사건들 중심에서 특히 이제 살인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한 책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원나라 때 송 다음의 시기죠. 원나라 때 왕여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거를 종합해서 만들어낸 책이 무원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무원록. 예, 원한이 있으면 안 된다. 아, 원한을 다 풀어주는 책이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원한이 적어도 우리가 뒤에 조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묻혀서는 안 된다. 네네. 이게 이제 무원록의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시 이제 그 어떤 편집 과정을 거쳐서 보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증수무원록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증수무원록을 조선 후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글을 아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증수무원록 언해라고 하는 책까지 편찬이 됩니다. 언해면 이제 해석을 했다는. 해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증수무원록 언해는 당시 지방관 사또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필독서고요. 아, 예. 이거를 확인하지 못 이거를 그러니까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또의 자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 현장에 있으면 제일 먼저 사또가 네. 이 증수무원록에 따르는 어떤 시장을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게 돼 있던 거죠. 기준서, 지침서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서울대학교 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관련한 이제 자료가 서적이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럼 이제 조선시대 자살 이야기로 돌아가 봐서 먼저 이제 법률을 한번 살펴보면 조선시대에는 자살을 가리키는 용어가 따로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자살이라고 하는 게 현대 형법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기 때문에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자체는. 예.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생명이 사라지는데 어지간하면 그 사람이 죽었겠느냐. 어떻게 자기 목숨을 끊었겠느냐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다.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 현상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관일 수도 있을 거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보통 상해치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때렸는데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의미인데 예. 이 사람도 치사,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진 어떤 결정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그 모진 결정은 누군가의 핍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위세와 핍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를 위핍인치사. 그래서 자살 사건이 치사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자살은 그냥 개인사가 아니라 그렇죠. 누군가 가해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정도라고 하지만 예. 결국 치사 사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상해치사라든지 그렇죠. 뭐 과실치사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같은 범주 속에 자살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신다면은 당대의 자살은 당연히 그렇다면은 이게 치사 사건이면은 그 피의자 또는 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밝혀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신 부검 과정 속에서 설사 이 사람이 명확하게 자살로 판명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정황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아, 범인을 찾는구나. 그렇습니다. 위피빈 치사가 이제 형법서에 그래서 기록이 돼 있고 위피빈 치사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위피빈 치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겁살, 그러니까 누군가를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해서 죽음에 이른 거기 때문에 예. 보통은 그게 이제 그 사람보다 조금 높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세라든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은 일단 곤장 100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물리적인 폭행이라든지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여성 같은 경우 성범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에는 예. 때에 따라서는 교수형이나 참형, 그러니까 즉 사형까지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네. 일반적인 치사 사건과 거의 비슷하게 형벌이 내려졌던 거죠. 야, 이제 대명률이라는 형법서에 이제 형률에 속하는 부분에 이 위피빈 치사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요. 어떤 일로 인하여 타인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하면 장 100대이다. 관리나 공사인 등이 공무가 아닌 일로 평민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게 하면 죄가 같다. 만약 간음이나 도둑질로 인해 그 피해자인 사람을 위세로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면 참형에 처한다. 이렇게 또 형벌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오히려 뭐 지금보다도 자살 사건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죽음은 자신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한 압박. 그게 이제 개인일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사회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예. 당대에 이미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개인과 사회 그다음에 완전한 그 개인의 일로 둘 수 있겠느냐라는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지금보다 인권의식 같은 게 굉장히 낮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약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기록을 살펴보면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당시 발생했던 자살 사건의 빈도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검안을 해서 그 시장이라는 거를 만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밝혀놓은 검안서가 있는데 이 검안 중에서 자살 사건을 쭉 모아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검안이 수백 건 있으면은 이 중에서 이제 자살 사건으로 판명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걸 바탕으로 당시 자살이 어떤 상황 또는 그 대체로 그 죽음에 이른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죠. 그게 네. 이제 규장각이 한 600건 정도 문서 중에서 한 88건 정도가 자살에 이제 관련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예. 그걸 통해서 보면은 죽은 사람은 대체로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54대 46%. 성비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해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자살 사건과 관련된 정황은 머릿속에 이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건 이제 자살을 한 사람들을 보니까 여성의 경우는 20대가 다수였고 남성은 50대가 다수였다는.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약간 가족 내에서 어떤 취약한 존재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성범죄 이런 것과 연결된 자살이 많다는 걸 볼 수 있을 그 거고요. 원인이 많았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50대가 많았다. 이 얘기는 남성은 50대가 많았다. 이제 명예와 관련된 것들. 내 명예가 모욕. 짓밟혔을 때.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을 때 지금보다 당대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충격이 강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어떤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 명예훼손 이상의 그러니까 직접 찾아와서 너는 어떻게 잘못했는데 그걸 반성하지도 못해. 내가 동네에 다 얘기할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게 이제 40대 50대 남성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게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실제로 이제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녀를 좀 나눠서 원인을 파악해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는 구체적인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87년에 칠원군, 여기가 이제 지금의 경남 함안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발생한 표조이라는 여성의 자살 사건인데요.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막장? 네, 또 때에 따른 뭐 사건 탐사 뭐 이런 기록에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막 그 나와서 하는 그런 어떤 것과 좀 비슷한데요. 참고로 이제 조선시대 기록에 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여성들의 성씨만 있고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표조이는 표씨 여성. 그래요? 조이가 이름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이름이 굉장히 약간 서구적이다. 그래서 이제 뭐 김조이, 그다음에 뭐 이조이 하면은 김씨 여성, 이씨 여성.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표씨 여성의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홍일문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안모라는 사람하고 간통을 하다가 남편한테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조이, 그러니까 표씨 여성이 너무 창피했거나 또 불안했거나 그래서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남편이 부인을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 표씨 여성이 다시 목을 메어 자살한 사건이 이 표조이 사건입니다. 끝내 죽음을 선택한 표씨 여성.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이 당시에 자살을 대하는 자세에 미루어 접근해 보면 이 표씨 여성이 자살한 데는 누가 책임이 큰가? 요거를 따져봤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표조이라는 여성이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살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당대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간통한 남성이 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모라는 사람이 범인이 되는데 근데 이 안모라는 사람이 조금 능청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하고 뭐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표 여성은 왜 죽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남편을 이렇게 들떠보는 그러니까 마음을 떠보는 그런 어떤 대사까지 하게 되고 결국 재판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간통남이
이 간통남 안모 씨가. 안모 씨가. 예. 그래서 이제 안모 씨가 어떻게 이제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냐면은 이 표 씨 여성이 죽은 이유는 그 남편한테 발각됐는데 평소 남편이 폭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자살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간통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만 네. 이 죽음 자체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남편 남편 따지고 때문이다. 보면. 홍일문 때문이다. 어. 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먹혀 들어갑니다. 간통남 말을 약간 동조하는 네, 분위기? 1차에 먹혀 들어가요. 예. 그런데 예전 조선시대 재판도 1차, 2차, 3차가 있고 또 상급심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한 일격을 맞은 거예요. 항소해야죠. 이제. 그렇죠. 이제 예. 거기에서 조금 더 높은 상급 관청에서 재판이 벌어질 때 네. 자신이 가지고 온 증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모읍니다. 예. 내가 이 사람을 때린 적은 있지만 한 번 때렸을 뿐이고 아내를. 네. 예.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네. 구하러 간 게 누구냐. 그렇죠. 근데 하다 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뭔가 더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하려고 그랬으면 그때 왜 죽일 살려줬겠냐. 이유가 없었고 간통 자체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주변의 증언이다. 그래요. 라고 해서 반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네. 이제 마지막 그 판결에서는 네. 결국은 이 간통남이 문제가 크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는 홍일문이라고 하는 남편의 폭행을 굉장히 사실보다 크게 과장했다라는 것이 또 밝혀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 표조의 사건의 범인, 즉 자살에 이르게 한 위핍한 그 사람은 바로 이제 그 안씨 간통남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야, 결국 이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당시 이제 사람들의 사회의 그 자세가 자살을 유발한 가해자가 있다는 걸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이제 관아에서도 그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누군가 주변에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면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굉장히 어떤 그 뭔가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자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복잡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대단히 단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소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 예, 음매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당을 받고 소를 이제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자기가 잠시 한눈한 판사에 그 소가 남의 집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밭 주인이 좀 깐깐해. 신분이 높은 양반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도대체 너는 누군데 내 밭에 소가 들어올 때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느냐고 구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타를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밭이 있는 곳에 가서 예. 자살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살 장소예요. 그 소가 망가뜨려 놓은 밭에 가서? 밭 근처에 가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왜 자살에 이르게 됐는가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그 밭주인이었던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 구타를 했던 것, 모욕을 받았던 것이 이 사람이 자살의 원인이었고 이 사람은 그거를 뭔가 억울함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밭에 가서 자살을 한 거죠. 그 장소를 일부러 선택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 그래서 조선시대 자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집에서 죽었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 장소에서 죽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게 그 자살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또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군요. 네. 근데 또 이런 아까 위핍, 핍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핍박, 협박 범죄의 범위를 볼 때 직접적인 협박이 아니어도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이죠? 그렇죠. 보통 이제 그 뭔가 압박을 받아서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한테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가 조선시대처럼 가족 간의 관계 또 공동체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을 때는 이게 다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그 자식이 봤습니다.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자식 열받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 굉장히 권세가거나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억울함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핍박을 당한 아버지는 오히려 참습니다. 여태까지 상황들이 어떤 건지 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멀리서 봤던 자식들은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자식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자식이 자살을 했어요. 네, 내가 아버지의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근데 내 아버지의 모욕을 받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통탄해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네. 그 처음에 원인이 발생했던 그 누군가 위세를 부렸던 사람은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아버지에게 위세를 부렸지만,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그죠. 그렇지만 예. 그 아버지의 아들이 거기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간접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음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괴롭혔던 또 때는 어떻게 보면 겁박을 했던 그 사람이 네. 이제 범인이 된다. 위핍을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의 의미가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조선시대의 죽음과 또 자살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사실 뭐 죽으면 다 끝이지 이게 무슨 소용이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살은 그냥 한 사람만의 문제다라고 지금도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누군가의 억울함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자살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화홍련. 장화홍련에서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렇죠. 처음에 장화는 네. 그 계모의 아들이 예. 연못가에 가서 밀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장화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런데 그 뭔가 쥐를 변형시킨 것으로 네. 낙태를 했다. 그러니까 혼인도 하지 않은 아이가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낙태를 했다. 이것들을 이제 배좌수한테 알리니까 아버지한테 알리니까 예. 그 배좌수가 그 계모의 아들을 시켜서 네.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죠. 네. 걔를 시켜서 이제 연못가에 가서 밀게 했다. 물에 빠져 여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살인 사건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장화의 이야기를 들었던 홍련은 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하나는 살인 사건이 걸려 있고 예.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자살 사건이 걸려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전동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어디 가서 사또 노릇하다가 경험했던 사건이다라고 해서 기록해서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문학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실화를 기반으로 한 건 맞네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또 앞에 장화홍련이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오는데 예. 귀신이 나오니까 이제 사또가 이제 계속 죽어가면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네. 전개 과정으로 풀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을 가만히 이제 다시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자살 이야기랑 살펴보면은 네네. 장화홍련이 나타났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화는 살인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네. 홍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화홍련이 사또 앞에 나타났던 이유는 네. 내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네,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렇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그 결과론적인 해석을 한 거고요. 예. 조금 더 앞으로 간다면 네.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내 사연이 있습니다. 네, 그 원한을 푸는 거는 사또의 몫이잖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여달라, 누구를 살려달라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나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원한을 못 풀어줄 것 같으면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내야지. 근데 그러는데 그러네. 그게 아니라 내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장화가 죽었어요. 네. 굉장히 두렵잖아요. 네. 누군가 이제 지금처럼 심리 상담가가 있거나 예. 또 때에 따라서는 갑자기 홍련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야 홍련 그 배홍련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라고 했을 텐데 네. 요즘 같으면 이제 상담가가 뭔가를 끌어내서 그렇죠. 지금 집에 있었던 자신들에게 처해진 압박감, 그렇죠. 언니가 죽었는데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얘기를 살아서 만약에 했다면, 우리가 장화홍련전을 다시 쓴다면 살아서 했다면은 사실은 홍련은 살아남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한편으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 들어준다면, 네. 그러니까 이 그 귀신 장화홍련의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죽은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의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왜 안 들어주냐?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홍련은 살릴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위피빈치사에서 당대 사람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그 해결점, 그다음에 더 나가서 왜 그들을 계속 처벌하려고 했는지, 그 자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는지 하는 배경도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주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들어만 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사건, 이
자살 사건하고 좀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예. 법적인 시선도 지금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라고. 네, 조선시대 이제 경국대전을 포함해서 사실은 경국대전은 뭐 형식과 관련된 형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당시의 형법에 대한 생각은 바로 뭐냐면 정의의 실현입니다. 정의 실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피의자를 이제 그 사형에 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피해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조금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식이 뚜렷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의의 실현으로서 법이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냐면 개인적인 복수까지 인정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복수까지요? 네, 이제 그 부분도 언젠가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복수를 해서 이렇게 비슷한 고통을 가해하면 네. 그것도 범죄잖아요. 이제 사적 구제는 그 저희 그렇죠. 범죄 예. 혐의로 때에 따른 더 크게 처벌받을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복수를 이제 정의의 구현이라는 법 정신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어느 정도 인정. 예. 라는 생각까지 가능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현재의 형법 같은 경우는 절차 증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특히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은 존중받아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자살 사건 자체를 사건이 아닌 것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절차라고 하더라도 네, 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이거를 너무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자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굉장히 그 사회하고 동떨어진 사람은 그 자살을 이기적인 상태에서 선택을 하지만 사회하고 굉장히 얽혀 있는 사람은 네. 그 선택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사회적인 선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곳에 얽매여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이게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인 경우에는 그런 선택을 그렇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결국은 사회의 책임이 되니까 누구 개인의 어떤 책임을 묻기 전에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디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네. 할 때는 빨리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맞아요. 해결하는 예. 것. 그래서 조선시대처럼 처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런 어떤 각오로 네. 누군가를 처벌한다는 각오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면 뭐 지금 당장 효과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네. 또 볼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는 그렇죠. 것을 예, 보면은 예. 사후 조치라도 생기면 앞으로 이제 사전 예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홍련처럼 그치. 언니를 따라서 죽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접근은 우리가 또 선조들에게 좀 배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은 평소보다 다소 무겁고 진지한 주제를 다뤄봤는데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또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을 경우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 109번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소용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조선시대에는 자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회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